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이면에는 꽤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자세히 파보면 엄청 놀랐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 그중에서도 일본의 가계조사와 농림수산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축산물 소비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축산물 소비 동향이라고 하면 다들 또 지루한 통계 얘기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1년에 고기를 몇 킬로그램 먹느냐 이런 건조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조금 다릅니다. 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빽빽한 숫자들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흐름, 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해왔는지를 읽어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음식만큼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삶의 방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도 없거든요. 진짜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거울이라는 말이요. 오늘 살펴볼 데이터들은 단순한 장바구니 영수증의 합계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 즉 식탁의 풍경을 완전히 재편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기록에 가깝습니다. 네네. 여러분도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식습관이나 냉장고 속 풍경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좋아요. 그럼 숫자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20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본의 1가구당 연간 평균 식비를 보면 약 80만 1000엔 정도입니다. 한 달로 치면 대략 6만 엔에서 7만 엔 사이를 식비로 지출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고기나 유제품 같은 축산물이 차지하는 금액이 약 74,179엔입니다. 전체 식비의 9.3%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에요. 네, 꽤 큰 비중이죠. 게다가 순수하게 육류 소비에 쓰는 총액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1년에 8만 엔을 훌쩍 넘깁니다. 식비에서 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데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이 고기를 소비하는 양상이나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시간을 1970년대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시절 일본에서 소고기를 얇게 썰어 간장 베이스 국물에 끓여 먹는 스키야키는 그야말로 가족 만찬의 대명사였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막. 맞아요. 월급날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 중앙에 냄비를 올려두고 다 함께 스키야키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문화였죠. 당시의 소비 데이터를 보면 이 분위기가 정확히 숫자로 증명됩니다. 수치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때는 소비되는 소고기의 무려 70%가 가정 내에서 직접 조리되었습니다. 70%나요? 와, 엄청 높네요. 네. 소고기라는 식재료는 밖에서 대충 사 먹는 게 아니라 정육점에서 좋은 부위를 사다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요리해 먹는 아주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고기를 굽고 전골이 끓기를 기다리는 정겨운 장면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분명 그때는 소고기가 식탁의 절대적인 왕이었군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금은 그 화려했던 소고기 제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소비 패턴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단적으로 말해 가정 내에서의 소고기 소비는 과거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고기의 무려 3분의 2는 3분의 2요? 네, 3분의 2는 집에서 생고기를 요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나카쇼쿠라는 형태로 소비되고 있죠. 나카쇼쿠요? 네, 이 나카쇼쿠라는 개념이 오늘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외식과 내식, 그러니까 집밥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백화점 지하 식품관 같은 곳에서 이미 조리되어 있는 도시락이나 반찬을 사와서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팩에 포장된 소고기 덮밥이나 햄버거 스테이크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그런 일상이군요. 그러갑니다. 집에서 직접 생고기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양념을 해서 요리하는 대신 조리된 완제품을 사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쪽으로 식문화가 완전히 기울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의 시대별 변화를 추적해보면 이 하락세가 더 명확히 보입니다.
2000년에 1인당 연간 7.6kg을 기록하며 소비의 정점을 찍었어요. 네네. 하지만 그 이후로 꺾이기 시작해서 2020년 현재는 6.5kg까지 떨어졌습니다. 고기 1kg이 줄어든 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 인구로 곱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소고기가 식탁에서 증발한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인구가 몇 명인데 1kg씩만 줄어도 파급력이 장난 아니죠. 이런 극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특정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시대적 파도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파도 중 하나가 보건 이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광우병 사태, 즉 BSE가 소비 심리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분석되어 있죠. 네, 그게 첫 번째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안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소고기를 기피하게 된 거죠. 아, 이해가 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안전성 우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도 소고기 소비는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지갑 사정이. 그렇죠. 지갑이 얇아지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은 마트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인 소고기부터 장바구니에서 빼버립니다. 뼈아픈 현실이네요. 여기에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년층 인구가 소화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붉은 소고기 대신 다른 가볍고 부드러운 단백질원을 찾기 시작한 거죠. 광우병이라는 심리적 장벽, 디플레이션이라는 얄팍해진 지갑, 그리고 고령화라는 신체적 변화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소고기를 식탁의 중심에서 밀어낸 거군요. 네, 완벽한 폭풍이었죠.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예전처럼 퇴근길에 찌개거리용 고기를 사서 거창하게 요리하기보다는 집 앞 편의점에 들러서 가볍게 조리된 음식들을 집어드는 빈도가 훨씬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이러한 나카쇼크의 두상과 요리 시간의 단축은 꼭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고기가 비운 그 화려했던 식탁의 왕자는 도대체 누가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소고기가 주춤하는 사이 그 빈 공간을 아주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들어간 두 명의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돼지고기와 닭고기입니다. 통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02년과 비교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같은 기간 동안 돼지고기에 대한 지출은 30% 이상 증가했고 닭고기에 대한 지출은 무려 4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엄청난 증가폭이죠. 소고기 소비가 주춤하는 동안 이 두 고기가 현대인들의 식탁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느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이 현상을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렌즈로 교차해서 볼 때 나타나는 입체적인 진실입니다. 두 가지 렌즈요? 네, 하나는 우리가 고기에 돈을 얼마나 쓰는가 하는 지출 금액의 렌즈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입으로 고기가 몇 킬로그램이나 들어가는가 하는 실제 소비량의 렌즈입니다. 아, 돈이랑 무게의 차이군요. 먼저 2020년 기준으로 가계 지출 금액을 나타내는 파이 차트를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육류에 쓴 돈을 100으로 놨을 때 돼지고기가 24,340엔, 즉 24.4%를 차지하며 지출액 1위에 당당히 올라 있습니다. 오, 돼지고기가 1위네요. 네, 그리고 소고기는 소비가 줄었다고는 해도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 17,706엔, 17.8%로 2위를 지키고 있죠. 닭고기는 12,758엔, 12.8%로 지출 금액 면에서는 3위입니다. 돈으로만 따지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이군요. 비싼 소고기를 덜 먹게 되긴 했어도 워낙 비싸니까 지출 비중은 여전히 두 번째로 높다는 게 흥미롭네요. 네, 가격의 함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먹어치우는 무게로 기준을 바꾸면 이 파이 차트의 순위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가계의 지출 명세서가 아니라 실제 위장으로 들어간 무게, 즉 섭취량을 추적한 선그래프를 보면 아주 극적인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닭고기가 치고 올라오나요? 네, 닭고기의 소비량이 해마다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더니 최근 들어서는 오랫동안 1위 자리를 다투던 돼지고기의 소비량을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랬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물량 기준 1위의 고기는 이제 닭고기입니다. 돈은 세 번째로 적게 쓰는데 먹는 양은 첫 번째로 많다? 이건 진짜 닭고기가 디플레이션 시대에 얼마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무게로 사람들의 식탁을 공략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싸고 양 많고
단백질 풍부하고 맛까지 있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형태는 어떤가요? 소고기처럼 이들도 주로 밖에서 조리된 낙하소크 형태로만 소비되고 있나요? 이들의 진짜 성공 비결은 하이브리드 전략에 있습니다. 즉, 가정 내 조리와 낙하쇼크 두 가지 전선에서 모두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이브리드요? 네. 아까 소고기는 이제 가정 내 조리 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돼지고기는 여전히 전체 소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집에서 직접 굽거나 볶아 먹는 정태로 소비됩니다. 아, 제육볶음이나 삼겹살 구이라 같은 거네요. 그렇죠. 닭고기 역시 40% 이상이 여전히 가정 내에서 생고기 형태로 유리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 둘은 집밥의 핵심 재료로서의 지위를 탄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낙하쇼크 및 가공식품 시장에서도 엄청난 지분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아, 듣고 보니 바로 이해가 되네요. 마트 반찬 코너나 편의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대체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만들어졌잖아요. 당장 돈가스, 치킨 가라아게, 야키토리,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것들만 떠올려봐도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밥하기는 귀찮고 고기는 먹고 싶을 때 가장 만만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집어들 수 있는 간편식의 주재료로 이 두 고기가 식탁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육류 시장에서 일어난 이 지각 변동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자, 고기 이야기를 실컷 했으니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마시는 것, 즉 유제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제품 파트도 아주 흥미롭죠.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의 통계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우유를 일상에서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2017년에 14%였는데 불과 3년 만인 2020년에는 22%까지 급증했습니다. 확 뛰었죠. 5명 중 1명 이상은 아예 우유를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가계 지출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는데 2002년에 1가구당 약 1만 7천엔 수준이던 우유 지출액이 2020년에는 1만 2천원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유제품 특유의 맛을 싫어하게라도 된 걸까요? 이를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우유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유제품을 멀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제품을 소비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 것뿐입니다. 형태가 진화했다고요? 네, 현대사회로 접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마트에 가서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갈증을 해소할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내 몸에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냥 우유 한 잔 마시는 걸로는 부족해진 거네요. 맞아요. 이러한 깐깐해진 건강 제한 트렌드를 타고 액체 형태의 우유를 발효시키거나 가공해서 건강 기능성을 덧붙인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제품들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게 된 겁니다. 아, 사람들이 우유 자체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우유의 변형된 버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뜻이군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 진화의 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네, 요구르트에 대한 가계 지출액이 2002년에는 7,342엔이었는데 2020년에는 13,571엔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치즈 역시 2002년 2,548엔에서 2020년 5,459엔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고요. 그렇죠. 우유에서 줄어든 5,000원의 지출액이 요구르트와 치즈로 고스란히,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몸집을 불려 이동해간 셈이네요. 요약하자면 먹는 시대에서 먹는 시대로 진화한 것이죠. 과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찬 우유를 컵에 따라 마셨다면 이제 사람들은 장 건강과 면역력을 생각해서 유산균이 듬뿍 들어간 기능성 요구르트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침마다 그릭 요구르트를 먹거든요. 또 요리에 풍미를 더하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샐러드나 파스타에 치즈를 곁들여 먹는 식문화가 보편화되었고요. 식품 산업이 소비자의 고도화된 영양학적 요구에 맞춰 어떻게 재빠르고 성공적으로 형태를 변형시켰는지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사례입니다. 마시는 우유에서 기능성 요구르트와 치즈로의 진화.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소고기의 몰락과 낙하쇼크의 부상.
닭고기의 선전, 그리고 유제품의 기능적 진화까지 굵직한 변화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도 식탁 한 구석에서 언제나 묵묵히 제 몫을 해내며 자리를 지켜온 든든한 조력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드디어 그 녀석이 나오는군요. 바로 계란입니다. 혹시 일본이 전 세계에서 계란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지 아시나요?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337개 이상의 계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1년에 365개니까 매일 먹는 수준이죠. 맞아요. 1년에 350개 이상을 먹어치우는 멕시코에 이어 무려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계란을 먹는다는 얘기죠. 2020년 가계조사 지출액을 봐도 계란에만 8,081엔을 쓰면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란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식탁의 필수품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안정성에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이요? 네,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에서 계란은 오랫동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식재료, 이른바 물가의 우등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외부 요인에 의해 요동치고 경제 전반이 디플레이션과 불황의 늪에 빠져 있을 때도 마트 한쪽 구석의 계란 코너만큼은 언제나 비슷한 가격표를 달고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 진짜 고마운 존재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마음 편한 식재료가 없는 셈이죠. 이런 뛰어난 경제성과 훌륭한 영양학적 가치가 결합되면서 계란은 어떤 시대적 유행이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식탁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서 마트에서 고기팩을 들었다 놨다 할 때 변함없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 계란 한 판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류 통계, 나카쇼구의 부상, 유제품의 진화, 계란의 굳건함까지 여러 조각들을 하나하나 쪼개어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흩어진 파편들을 다 모아보면 일본의 식탁, 나아가 현대인들의 식생활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현상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릇에 담아내는 아주 결정적인 배경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변화의 진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쌀 소비의 몰락입니다. 쌀이요? 주식이잖아요. 네, 시간을 다시 과거로 돌려 쇼와 35년, 즉 1960년의 통계를 보면 당시 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무려 115kg에 달했습니다. 고기나 우유 따위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식탁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주식이었죠. 115kg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레이와 1년, 2019년의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 쌀 소비량이 50kg 수준으로 수직 낙하하는 충격적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5kg에서 50kg이라니 60년 사이에 사람들이 먹던 밥의 절반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은 쌀 65kg을 안 먹게 된 만큼 칼로리가 부족해서 매일 굶주리고 있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영양 과잉 시대인데. 당연히 아니죠. 사람들의 위장 크기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닙니다. 쌀이 비우고 떠난 그 위장 속의 거대한 빈자리를 오늘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던 그 식재료들이 밀고 들어와 촘촘하게 채워넣은 것입니다. 아, 퍼즐이 맞춰지네요. 과거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던 전통적인 쌀밥의 자리를 가성비 좋은 닭고기와 돼지고기 반찬이 밀어냈고요. 영양을 고도로 응축한 치즈와 요구르트가 간식과 식사 대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담 없이 곁들일 수 있는 계란이 더해졌죠. 네네. 무엇보다 이 모든 다채로운 식재료들을 내가 직접 손질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알맞게 요리해서 예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마트와 편의점 매대에 올려놓은 나카쇼쿠가 그 쌀의 빈자리를 가장 완벽하게 대체해온 과정. 이것이 바로 단순한 통계 숫자 뒤에 숨어있던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삶에서 일어난 식탁 위 혁명의 진짜 실체입니다. 흩어져 있던 통계 수치들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을 슬슬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70년대 특별한 날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육점에서 사온 생고기를 굽고 끓이던 스키야케 낭만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편의점에서 간편한 나카쇼크를 사들고 귀가하는 효율적인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하죠.
또한 갈증 해소를 위해 벌컥벌컥 마시던 액체 우유에서 개인의 장 건강과 영양 밸런스를 꼼꼼히 따져가며 숟가락으로 떠먹는 기능성 요구르트와 치즈로 유제품의 개념도 진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탐구를 마치고 나면 퇴근길에 마트나 편의점에 한번 들러서 여러분의 장바구니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바구니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집어든 그 팩 포장된 닭고기 반찬 하나, 기능성 요구르트 한 병 이면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경제적 압력과 인구학적 트렌드가 숨어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자료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궤적을 확인했습니다. 고령화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한 국가의 식문화를 주방에서 직접 땀 흘리며 요리하는 것에서 공장에서 조리된 간편식을 사 먹는 낙하 쇼크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맞아요. 심지어 가장 가공을 덜한 기본 식재료의 대명사였던 마시는 우유조차 고도의 기술로 가공된 기능성 식품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었죠. 이 뚜렷한 데이터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를 한 단계만 더 밀어붙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고 곰곰이 씹어볼 수 있는 마지막 화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의 변화 속도라면 태어날 때부터 주방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만져본 적도 없고 흙 묻은 채소를 다듬어 불에 조리하는 과정 자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곧 등장할 겁니다. 오직 완성된 형태의 간편식인 낙하쇼크와 건강기능식품처럼 가공된 음식만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자란 다음 세대 말이죠. 네. 이들이 머지않아 시장의 주요 소비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식품 산업과 주거 문화는 과연 어떤 귀결하거나 혁신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어쩌면 집에서 신선한 원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굽고 끓이는 행위 그 자체가 미래에는 돈과 시간이 아주 많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이나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과거의 잃어버린 예술로 취급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서 시작해 인류 식문화의 미래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묵직한 생각거리네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내 앞에 놓인 반찬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내 식탁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조각들 속에도 이처럼 거대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유쾌하게 자극하고 오늘 저녁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의 지적인 일상을 응원하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